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가족과 함께 서울의 이곳저곳을 나들이 하면서 시간을 소일했는데요. 그러다가 몇몇의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저 역시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제 그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미주은을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에요, 이번 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됐는지 시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0.11% 떨어지면서 마감됐고요. 다우존스는 올라갔습니다. 0.21% 소폭 상승하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는데 무려 0.82%나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이 0.21%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섹터가 많이 빠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TD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거든요. 8.76%로 지난 금요일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핀터레스트가 5.36%, 레모네이드가 5.2% 떨어졌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5.06%, 페이스북이 5.05%, 거의 폭락 수준이죠.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5%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락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테라가 4.78%, 쇼피파이 4.73%, 스퀘어가 4.53% 떨어졌고요. EV고가 3.92%, 로쿠 역시 3.58%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타트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32%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별 종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한 가지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핀터레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자, 그리고 로쿠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랑 관계되어 있는 디지털 광고계에서 가장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금요일날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스냅이라는 기업의 어닝 실적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연준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시장에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 줬는데요. 어떠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 같고요. Time for Fed, Fed가 뭐 할 시간이다, 테이퍼링을 할 시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But not to raise rate이니까, 하지만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시장에 안겨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소식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Federal Reserve, 연준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이 금요일날 얘기하기를요, US Central Bank, 센트럴 뱅크는 중앙은행이니까 연준과 같은 뜻이고요.
자, should start니까 시작해야만 한다.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약간 변했죠. should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를 시작하냐면 자,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reducing its support니까 지금까지 경제 부양책을 펼쳐왔는데 이 부양책을 줄여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양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sset purchase, 여태까지 자산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었죠. 이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마켓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should 나시니까 should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서는 안 되냐면 touch는 건드린다는 거죠. interest rate, 금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두 가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하지만 기준금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강력 메시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되겠죠. There are still 5 million fewer니까 아직까지 500만 명이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그 직업의 수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500만 명이 아직 적다란 얘기죠. 따라서 500만 명은 예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금은 더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reiterate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는데 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공포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롬 포웰 의장의 의견에 따르면요. next year, 내년에 가서는 abate 될 것이다. 따라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프레셔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프레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fade out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we can be patient. 아직까지는 참을성을 우리가 좀 지켜야 한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레이버 마켓, 고용시장이 고치도록,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반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메시지, 이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 일부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그래? 다음 달에 이제 테이퍼링이 확실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지금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면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일이고요. 따라서 다음 달에 설사 테이퍼링이 진짜 시작된다 하더라도 마켓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 20% 폭락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게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다 팔기보다는 일부 종목만 좀 매도를 하셔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스트래티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포웰 의장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잭 도시가 날린 트윗이었습니다. 자, 잭 도시의 트윗에 따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원즈니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change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happen in the US soon. 미국에서는 곧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로 wish다. 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끔찍끔찍하죠.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잭 도시의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연준의 FOMC, 연준 그 위원회 미팅을 얘기하죠. 여기에서는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의 증가세는요, 특히 이제 코어 CPI가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4%를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코어 CPI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PI에서 두 가지
가지를 제외하죠. 식료품 그리고 원유의 가격의 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코어 CPI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4%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와 그 식료품을 합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CPI라고 부르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는 5.4%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가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서 얘기하는 것은 트랜지토리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잠깐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페드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은 또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이 단기적이라는 그 개념이요.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는 아니고요.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연준 의장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누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나타나기 어려운 거고 굉장히 드문 그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잭 도시가 이번에 과감하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막 50%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들의 의견을 시장과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넷 옐렌인데요, 재무부 장관이죠. 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자넷 옐렌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요, 2022년이니까 내년 중순 정도가 되면 조금은 이제 사그라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레저리 세크레터리,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렌이 얘기하기를 그녀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비평가들의 의견을 지금 반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비평을 했냐면 전에, 그러니까 자넷 옐렌 전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지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레리 서머스의 의견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틀렸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요일 날 아침에 지금 CNN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넷 옐렌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2022년에 중반이 되면 한 2% 정도로 다시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2개월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계속해서 높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내년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올라온 수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향상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제롬 포웰 의장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렌은요, 굉장히 좀 확신에 넘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는 아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좀 상반된 의견을 우리한테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 우리 투자자들은 그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차트상 분석, 즉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S&P 500은 미국의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함께 이제 뭉실거려서 만든 지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500개의 기업은요, 편의상 총 11개의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11개의 섹터 중에서 지금 차트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 섹터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과연 차트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어떠한 섹터가 전망이 좋아 보이고 어떠한 섹터가 조금 어두워 보이는지 그 내용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트 분석을 해준 투자 기관의 이름은 파이퍼 샌들러고요. 이들에 따르면 오일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한 소프트웨어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오텍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크니컬 스트래티지 팀, 따라서 파이퍼 샌들리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팀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고, 이번에 그 레포트에 따르면 상당히 여러 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좋아 보이던 섹터가 안 좋아 보이게 되고, 또 좋게 보이지 않았던 섹터가 향후에 조금 전망이 밝아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번에 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뉴트럴에 있었는데 중립이었는데 오버웨이시니까 매수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테크놀로지, 즉 기술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바꾸어졌고요. 자, 반면에 베이징 머티리얼즈,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컨슈머 시크니칼은 이제 소비재 중에서 경기를 타는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다운이다. 원래는 이제 오버웨이시였는데 따라서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가 이제 중립으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개의 섹터를 분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파이낸셜, 금융이죠. 그리고 기술주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을 받고 있는 것은 원자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컨슈머 시크니컬즈,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재죠.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서비스 쪽이 지금 중립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로는요. 컨슈머 스테이플즈. 컨슈머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이제 소비재 중에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두 번째로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는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즉 차트상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포트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리포트를 만들어준 투자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떠한 주식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봤냐면요.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좋죠. ETF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상화폐에 관련된 주식들을 따로 모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차트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 10개를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불리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다음에 10개 주식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10개의 주식은 크립토 그리고 디지털 에셋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주식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프로시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티커는 BITO죠. 자, 이 BITO라는 ETF는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선물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ETF가 이번에 드디어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빅 디맨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볼륨,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데뷔 위기니까 지난주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테크니컬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가 스티븐 수트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요, 이번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크니컬이니까 차트상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차트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10개 종목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0종목 모두 디지털 에셋, 즉 가상 그 자산 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은 뭐냐면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요, 138에서 한 15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202에서 208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세 번째로 번지라는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티커네임은 BG죠. 자, 이 번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이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까지도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엑셀론 같은 경우는요, 50에서 51달러에 지금 베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67에서 72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서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322달러에 지금 서포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음에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따라서 리더격 역할을 할 그런 종목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JB 헌트라는 주식이고요. JBHT가 티커네임입니다.
브레이크아웃 타겟이 지금 212에서 220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JP 모간 체이스도 좋습니다. JP 모간 같은 경우도 190에서 205 사이에 지금 베이스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불리시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요. SVB 파이낸셜이고요. 자, 이 SVB 같은 경우는 750에서 8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아홉 번째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베이스가 884에서 900으로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1015까지 간다. 따라서 1015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고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월크데이고요. 월크데이 같은 경우는 3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이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 즉 차트상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좀 불리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동시에 또 10가지 종목 모두 현재 굉장히 스토리 부분이 탄탄한 가상화폐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스토리 부분도 그렇고 수치적인 그 차트상의 분석을 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스퀘어,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은 운명을 함께 한다. 가상화폐와 많이 연동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의 주인공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역시도 그 가상화폐의 미래와 조금씩은 연관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부스트를 받고 있다. 바이 레이팅을 받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크립토의 그 리바운드 현상이다라고 이번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밋 인사이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 즉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 기관 같은 경우는요, 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자, 블룸버그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고요. 자, 서밋 같은 경우는, 즉 서밋 인사이트라는 투자 기관은 굉장히 좀 지금 가상화폐 쪽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채널 체크를 했다. 따라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본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서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 마이닝, 즉 가상화폐의 그 채굴을 위한 그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게이밍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번에 원래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상향 조절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업사이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로스 마진입니다. 우리가 총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프로덕트 믹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강력해졌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는 반도체 중에서 이제 GPU만 팔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면모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프로덕트 믹스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함께 힘을 합치는 부분이 지금 그로스 마진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가상화폐가 크래시가 있었잖아요. 이런 크래시가 지금 반등이 되면서 1 빌리언까지 이 부분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닝 발표가 11월 17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EPS는 1.08 그리고 매출은 6.81 빌리언을 지금 시장의 전망이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초과해서 실적을 보여줄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좋지 않은 주가의 추세를 보여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하루 동안 4% 이상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케네스 워싱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로빈후드라는 주식을 벌너너블하다, 굉장히 좀 취약한 종목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도치코인의 볼륨,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워싱턴이 제시한 지금 목표 주가가 35달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40달러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향후 35달러까지
얼마든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프라이스 타겟을 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이팅을 지금 언더웨이트를 줬습니다. 따라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거죠. 에스티메이트, 지금 예상치를 보면요. 크립토의 트레이딩이 지금 로빈후드에서 한 50% 정도 2분기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크립토 커런시의 그 거래량이 3분기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4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빈후드는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오히려 더 타격이 심할 거라고 5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요. 무려 75%나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의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로빈후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2분기의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전체 크립토 커런시에서 벌어들였던 매출 중에서요. 무려 62%가 그 도지코인이 기여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3분기에 75%나 줄어들었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매출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로빈후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반면에 로빈후드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빈후드는 이제 월렛, 그 가상화폐의 그 지갑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예약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약 건수가 무려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출시도 되지 않았던 이 크립토 월렛의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반된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로빈후드의 주식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제 개인적인 희망은요. 조금 많이 떨어져 줬으면,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하나에만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그 투자 종목을 로빈후드 쪽으로 조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기업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사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자, 보시는 기사에는 구글 그리고 로쿠 이렇게 두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두 기업이 다툼을 하고 있다. 계약 연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구글의 그 유튜브가 로쿠의 플랫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은 잘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유튜브를 빼낸다. 로쿠의 플랫폼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조금은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니까 뭐뭐한 이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로쿠가 컴플레인을 한 이후에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냐면 구글이 지금 남용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파워를 남용해서 작은 기업들을 괴롭힌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퍼블릭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구글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유튜브를 빼버리겠다. 로쿠의 디바이스에서는 더 이상 유튜브를 볼 수 없게 해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요.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처음으로 퍼블릭에 공개가 된 그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슈긴 합니다. 자, 그때 로쿠가 얼랏을 했다. 그들의 커스터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줬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었냐면 더 이상 유튜브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요. 로쿠가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유튜브 앱을 로쿠에서 빼내버리게 되는데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부터는 더 이상 로쿠 채널에서 유튜브를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유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로쿠의 그 디바이스를 사게 되면 더 이상 액세스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두 기업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로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글이 디맨드를 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을 요구했냐면 유튜브한테 제공을 해라. 뭐를 제공하냐면 프레퍼렌셜 서치 리서치를 제공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시청자가 이제 로쿠라는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시청하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을 검색을 할 때요. 그 가장 위에 좋은 위치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 비해서 우리의 유튜브가 항상 좋은 위치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디맨드를 했다라고 지금 퍼블릭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쿠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구글이 그만두기를 원했던 것뿐이다. 뭐를 그만두냐면 계속해서 인터피어, 간섭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이제 그 로쿠라는 플랫폼에 가서 원하는 영화를 검색할 때 이 영화 검색 자료는요, 우리의 프레퍼런스, 우리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자꾸만 구글이 간섭하는 것을 그만해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글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로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굉장히 언프로덕티브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구글 쪽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공공연하게 구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로쿠한테 스페셜한 트리트먼트, 스페셜한 대우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CNBC에서 발견한 그 이메일에 따르면, 이메일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데디케이티드 쉘프가 지금 제공돼야 한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머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유튜브에 특정한 그러한 포지션을 항상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이번에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로쿠가 주장해 왔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튜브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를 구글이 요청한 건 사실인데, 두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기업이 결별하는 이러한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기업이 결별을 하게 되면요, 두 기업 모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트리밍 그 채널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빅 채널을 잃게 되는 로쿠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또한 구글 역시도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로쿠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기업이 로스가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줌입니다. 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1% 넘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줌 비디오가 랠리를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JP 모간에서 이번에 40%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JP 모간이 이번에 턴즈 블리시니까 원래의 그 입장을 바꾸어서요, 긍정적으로 지금 입장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줌 비디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비추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리스크랑 리워드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매력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좋게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장이 지금 둔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둔화 추세는 이미 팩터드 인 됐다.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33%나 주가가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좋지 않은 부분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스털링 오티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든 UCAA에 속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UCAAS는 뭐냐면요, Unified Communication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통합된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JP 모간에서 분석을 하기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가기에는 좀 시장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줌이 커다란 위너가 될 것이다. 엔터프라이즈니까요, 지금 UCAAS 마켓 중에서 거대 기업들은 아마 줌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드
미드마켓, 중간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링센트럴이라는 기업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 같은 경우는 탄탄한 포지션을 지켜왔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쪽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비디오도 제공하고 컨택 센터라는 것은 고객 센터를 얘기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CPAAS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 그리고 결국은 채팅이라든지 태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다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로서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JP 모간이 던져준 프라이스 타겟은 $385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화면은요, tipranks.com이라는 주식 전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자, 이 tipranks.com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요, 가장 왼쪽을 보시면 리서치 툴이라는 곳에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끝에 두 번째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어닝즈 캘린더입니다. 이 어닝즈 캘린더를 클릭을 하시면요, 앞으로 며칠 날 어떠한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25일 오늘이죠. 월요일 날 보시면 페이스북 그리고 HSBC의 어닝이 잡혀 있고요. 화요일 날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어닝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스케줄이 잡혀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구글이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실적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좀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실망감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냅의 주가가 지금 26.59%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광고에서 온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은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냅의 경영진은요, 이번에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이 타겟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광고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이 좀 붕괴되는 현상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스냅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사들이 그들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면서 많은 부분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광고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냅이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에 직면을 했다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스냅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과연 페이스북이 어떠한 그 어닝 결과를 발표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에서는요, 과연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런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송 내내 제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월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요, 조금 더 컨디션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은 힘든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I heard a couple of things. One is that there's an obvious negative halo off of the Snap news. The other was that, look, they're very domestic focused, unlike Facebook. They're highly reliant on Apple and not so much on the Facebook side. Directionally, how did you respond to last night's news? It was clearly, I think you said, the flare across the bow. I was shocked to hear the magnitude that Snap talked about this impact. They got it down by 13%, despite their user metrics continuing to inch higher. And so
I think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their comments, their negative outlook in two segments. First, in terms of Apple and some of their policies around ad tracking. I think first piece that jumped out on that front is that when we talk to these companies, the social companies, they despise Apple. They want to get away from Apple, and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they want to do that. They are going to navigate this, and it's going to have some form of an impact on Facebook. It won't have an impact at Facebook and Twitter. It will not have an impact on Google just because of the nature of how their ads are. And of course, the second piece was around this dynamic about the supply and advertisers pulling back during the holiday quarter. That one was a little bit perplexing to me, in part because this supply issue has been around a long time, and why is now Snap talking about it? They did mention on the call last night that this was less of an impact, the soft ad market, compared to the impact of the changes that Apple has made. So the simple takeaway is this: we got a very clear read about what the expectations are,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a lot of commentary from Facebook next week about the Apple policy changes. But even though I am not a fan of what Facebook does to the world's mental health, I think that shares are going to go higher. I think it was Jeff was talking about all this is bad news baked in, and I don't think it could get much worse for Facebook. And I just want to end my thought with one thing, Carl, here. Yep. Is if you want to anchor the Facebook results in one metric, it's pretty easy to do. It's daily active users. It was up 7% last quarter, 8% the previous quarter. Before the pandemic, every quarter for the 3 years previous, it was up 8%. This has been rock solid. If they keep DAUs going higher at 8%, 7%, something like that, investors are going to give them a pass. It doesn't matter what Facebook says. The stock is probably going higher on the print. Well, I would add to that, Gene, the idea that Facebook has been pretty direct in telegraphing, look, this is going to be an issue for us, at least on the iOS side. I wonder, compared to Snap, if you think Snap was, I don't know, maybe a little derelict in not guiding the street a little bit more ahead of this surprise from last night. Yeah, yes, they will. And I guess in Facebook's case, they've talked about other times when, be careful about, for example, some of the policy changes in Europe around, it wasn't ad tracking, but around privacy and the impact on what that could be on their business. And every time they've done that, they've just powered right through it because, they are the only global directory. They're the only reach that advertisers can get to. And so I think that, yes, Snap probably could have done a little bit better of a job telegraphing this. I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messiness around the language, around the guidance with Facebook, undoubtedly. And then they're going to, of course, marinate the quarter with a heavy dose of the metaverse, which I think will probably get everyone over the top to move the stock higher in the near term.